네, 35회 데뷔 마지막 판례 영상입니다.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해외에 계시는 가족 신상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처리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가볍게 봤던, 내가 알고 있었지만 까먹고 있었던 그 판례가 지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데서 한번 나와가지고 내일 시험장에서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 변명 잘 들었고 죄송합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는 판례 또는 들어봤던 판례일 겁니다. 세상에 나만 아는 판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수험생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판례? 그런 판례는 아마도 잘못된 판례 또는 출제 가능성이 없는 판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론으로 가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별도로 이거 따로 뭐 출력해서 암기하고 그럴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괜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내일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볼게요. 일단은 제 파이널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의 배경이 되는 판례들 위주로 많이 넣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시험에 출제 배경이 되는 판례들, 그리고 우리 부업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원래 아무 이유 없이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요 판례들 중에서 이거 말고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것들, 제가 땡기는 것들 위주로 몇 가지 선별해서 넣어봤습니다.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우리 인허가 의제 알고 계시죠? 주된 인허가가 있고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소외 대상적 격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된 인허가가 소외 대상이 언제나 될 수 있어요. 의제되는 인허가의 위법을 이유로, 하위 인허가의 위법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만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승소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어렵다는 말은 승소하기 어렵다, 권리 구제가 어렵다,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된 인허가에는 불만이 없고 의제되는 인허가 요것만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의제되는 인허가만의 취소를 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된 인허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 주된 인허가를 소외 대상으로 삼는 거 언제든지 오케이인데, 이것 주된 인허가만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의제되는 인허가 역시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된다면 둘 중에 뭐가 소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때는 의제되는 인허가, 이런 스토리인 겁니다. 우리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권리구제 수단은 그 사람이 원하는 구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소외 대상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구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가장 싱크로가 맞는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둘 다 일단 대상 적격이 되는 건 맞다. 둘 다 소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유효적절한 소외 대상은 요거다. 의제되는 인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죄송해요. 여기에 맞는데 모르는 걸로 갑시다.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가도록 해요. 둘 다 가능하지만 이쪽이 의제되는 인허가만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에 싱크로가 더 맞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는 최근에 행시 기출에 나왔던 문제 배경에 대한 판례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2018년 조금의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결론은 똑같다. 의제된 인허가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그 하위 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말은 지웁시다. 모르는 채로 시험장 들어가요.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철회가 허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서 의제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쟁송 취소가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우리 판례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소외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결국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만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네, 둘 다 대상 적격은 충족한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의제된 인허가가 소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영업손실보상이랑 관련해서 네, 최근에 판례 하나 보고 와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특히 사업시행 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관련된 판례고요. 우리 시행규칙 64조에 나와있죠. 시행규칙 64조의 요건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에 무특이한 사유로 일정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라는 게 하나의 요건이죠. 우리 법의 요건이 시행규칙의 요건이 세 가지죠. 일단 배우지 3분의 2 이상 상실, 진출입로 단절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그때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공익사업을 공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공사를 한창 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그런 공사가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시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뒤늦게 발생한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행규칙 64조에 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손실 역시 시행규칙 64조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공익사업법에서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른 개별적인 법률에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법에 있는 손실보상의 요건도 충족하고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둘 중에 원하는 것 청구하면 돼요. 요건과 규정,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이 청구권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별개의 돈 달라는 청구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우리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과 개별 법률상의 손해배상은 손실보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양 권리는 금액은 똑같을 거예요. 피해 당한 그만큼, 딱 손실이 발생한 만큼, 그 액수만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한 침해 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받아야 되는 금액은 똑같을 거예요. 다만 근거 규정이 다를 것이고 요건과 효과가 그런 게 다른 것이다. 어쨌든 서로 다른 권리다. 법적인 근거를 다른 법을 근거로 하는 서로 다른 권리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양자를 모두 청구하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2배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1년 규정이 있죠. 79조 5항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청구,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공사 완료일이죠? 네. 공사 완료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1년이 지난 경우에 뒤늦게 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는 불가능하죠. 제척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 둘 중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하면 된다. 근데 만약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개별적인 법률, 이 문제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다른 개별적인 법률이죠. 그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구역 밖에서의 영업손실보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거규정은 79조랑 80조가 됩니다. 79조 2항에 따른 사업구역 밖의 영업손실보상 청구죠. 그 경우에는 9조 5, 6, 7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법 80조가 적용이 되죠.
79조의 간접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80조에 따라서 협의 재결이 진행이 된다. 그때 말하는 재결은 34조의 재결이죠. 아무튼 간접 손실 보상으로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을 거쳐야 된다. 그 법적 근거는 79조랑 80조다. 아무튼 그렇고요.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해보려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자주 쓰는 매크로 멘트 있잖아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라고 하는 그거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관련된 법조문 넘버링을 쭉 나열하고 몇 조 등의 내용,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등등을 종합하면 여기까지 매크로처럼 항상 쓰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논증을 해야 되잖아요.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을 이 조문은 이렇고 이 조문은 이렇고 이 조문은 저렇고를 다 설명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맞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만 우리 판례도 그렇게 안 한다. 그냥 관련된 법조문 나열 쭉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 말은 우리도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써야겠다는 결론은 내 마음속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근데 법적인 근거를 뭔가 딱 매칭되는 근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말 지어내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우리 매크로 멘트로 이렇게 매크로처럼 관련된 법조문 쭉 나열하고 또는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관련 법령이라고 퉁쳐서 표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마치 우리 아무런 논증을 하지 않았지만 논증을 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하천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죠. 우리 법에서는 76조에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가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여야 해요. 네, 그리고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으려면 사적 유용성과 처분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그 권리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보상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파이널 문제에서 나왔던 항로 사용에 관한 권리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 유용성이 없고 처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배경이 되는 판례는 도선사업, 연륙교 건설사업 하면서 도선사업을 하고 있던 조합이 망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 판례는 사적 유용성 그런 이야기, 헌법적인 이야기를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우리 이 하천수 사용에 관한 요 판례에서 우리가 이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걸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로 사용에 관한 권리는 도선 사업을 받아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까지 이제 배로 페리선 같은 것들로 여객운수 사업을 한다는 거죠. 여객운수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다리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여객운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을 때 기존의 고객들이 배 타고 이동하던 섬 사람들이 이젠 다 다리로 이동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항로권을 상실했다면서 손실보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항로권은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항로권은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해서 영업손실보상의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따져보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도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로권이 별도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문제에서 판례가 갖고 있는 거는 관계법령에서 규정이 없고 유추적용할 만한 비슷한 규정도 없으므로 별도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헌법상의 재산권이라고 하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라고 하면 사적 유용성과 처분 가능성이 요구된다. 그런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해서 손실보상 여부를 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진 않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우리 시행규칙 64조에서 영업손실보상 이야기를 할 때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진출입로가 단절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뭐 영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손실보상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배후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판례가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배후지라고 하면 당해 영업에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는요, 이 사실관계에서는 고객은 여전히 섬에 살고 계십니다. 섬에 살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에게 시행 후에도 당해 영업에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섬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의 영역들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정은 배후지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섬 자체를 뭐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켜 버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배후지가 상실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대로 살고 있다면 배후지 상실은 아니다. 그래서 영업손실보상도 안 된다. 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우리 파이널 문제에서 나왔던 판례죠. 1차 결정이 있고 1차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이 왔을 때 2차 결정이 왔을 때 그 2차 결정이 별도의 거부 처분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여기가 핵심입니다. 최초의 거부 처분이 있은 이후에 당사자가 다시 한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데 그 신청을 할 때 문서로 신청을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뭐 이주대책 같은 겁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제외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제외 결정에 대해서 이 판례를 이야기하고 해야겠다. 요거거든요. 요 판례. 이 똑같은 LH공사인데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요. LH공사가 원고한테 요거는 제가 위에 걸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건데 똑같이 LH공사와 관련된 판례거든요. 앞에 거는 뭐 생활대책 대상자 결정이랑 관련된 거고 밑에 거는 이주대책 대상자랑 관련된 건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걸로 보면 최초에 부적격 통보를 했어요. 1차 결정이죠. 1차 제외 결정. 1차 제외 결정을 했는데 1차 제외 결정하면서 당신네가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이 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같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당신네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재심사 통보를 다시 한 거예요. 이게 2차 제외 결정이겠죠. 2차 제외 결정에서도 여전히 안 된다. 결론이 똑같아. 라는 재심사 통보를 했는데 이 재심사 통보가 단순히 정보 전달 같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독립한 처분이다. 독립한 거부 처분이다. 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부 처분이 되려면 공신권 모두 해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신청의 제목이 이의 신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하는 그 서류를 제출하는 목적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설령 그 내용이 동일한 거부라 하더라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 실질을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불복을 제기한 그 사람의 의도가 종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신청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새로운 처분의 신청이라면 그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이다. 종전의 거부 처분이랑은 다른 거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주대책이랑 관련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기본시설은 우리법 78조 사항에 있죠. 78조 사항에서는 이제 진출입 도로 같은 그런 도로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판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의 비용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그러한 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사업지구안에 설치한 도로에 대한 공사비인 도로포장공사비는 당연히 사업시행자 부담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변도로 공사비,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주변도로 공사비는 네, 이런 생활비, 이 78조 4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가 사업구역이에요. 대규모 택지를 개발했는데 여기에 뭐 올림픽대로 같은 게 있는 거죠. 여기가 사업구역입니다. 사업구역에서 요 외부 도로에 설치하는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뭐 다른데 요 뒤에 이면 후면 쪽 이런 도로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 지역 전체의 땅값을 올릴 수 있고 집값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사업구역 내부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도로도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사업구역 바깥의 도로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관계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인 중요하죠. 2019년에 판례 나온 거.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가 관계인이 됩니다. 이 관계인이 어디 등장하냐면 우리 법 85조에 등장합니다. 85조에서 34조 재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등장합니다. 원고에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이렇게 등장하죠. 그때 나오는 사람이고요. 관계인.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재결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항고소송이든 보증소든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인데 202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추심채권자, 금융기관 같은 돈 빌려준 사람이 보상금,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낸 사람, 돈 빌린 사람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빚쟁이한테 갚으면 되잖아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그 사람이 추심채권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심이라고 하니까 뭐 깡패, 용역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려고 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 빚쟁이가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융기관 같은 추심채권자가 관계인이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보증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추심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상실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가지지 않았다.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상 기존의 입장을 바꿀 때 하는 거거든요. 과거 판례는 이 추심채권자가 보증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최근에 바뀐 판례에서는 추심채권자는 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추심채권자는 관계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퉁치면 되겠죠. 우리 복잡한 논리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넘어가고 이의유보, 소송을 제기하는 게 묵시적 이의유보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거 판례는 공탁금 수령 당시에 단순히 취지에 반한 소송이나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이의유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근데 15년 전, 나름 최근이죠. 나름 최근의 판례에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면서 수령하였으나 보증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리고 이의 재결을, 그러니까 이 판례 배경 아시죠? 최초에 수용재결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재결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랐겠죠. 증액된 보상금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최초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람이 받아갔어요. 받아가면서 공탁소에다가 공탁되어 있는 금액을 받아가면서 이거 나 불만 있다, 여전히 이의 신청할 거니까 나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받아갔었는데
이의 제기에서 증액된 부분을 받아가면서는 별도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그런 사안이었어요.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보증소를 제기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보증소 제기한 것은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물론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의 유보를 했다고 판시한 게 아니고요. 우리 판례는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사실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판사님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전원합의체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얼마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감정을 진행했다. 등등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가면서 묵시적 의사표시의 유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판례와는 달리 최근의 판례는 보증소를 제기한 것은 묵시적인 이의 유보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무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실무기준은 법보행위인가요? 어떤 행정규칙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되려면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위임의 한계 내에서 그 위임은 입법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입법자들이 그 위임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 위임을 한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위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실무기준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입법자들이 위임을 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결국은 이제 공정성 제공, 신뢰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런 권장하는 사항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죠. 우리 판례는 법조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하기로는 실무기준은 법보행이다. 항상 법보행이다. 뭐 그렇게 공부하신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법보행이다. 근데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령을 보충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보행입니까? 그래서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우리 실무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다 적용이 되는 논리죠. 그 다음에 토지가격, 토지보상평가지침, 우리 토보침. 토보침은 행정규칙이 아닙니다. 협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해요. 우리 협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 민간기업이란 말이에요. 민간기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요. 이거는 행정규칙도 아닌 겁니다. 비슷한 걸로 LH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도 우리 협회에서 토보침을 가지고 있듯이 LH공사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주대책이랑 생활대책이랑 관련된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예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예규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규칙 같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훈령, 고시, 예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규라는 이름을 보니까 행정규칙으로 쓰고 싶죠? 근데 아닙니다. LH공사는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주체가 아니에요. 이런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헌법 75조, 95조에서는 대통령, 총리, 부, 그리고 대법원 등등 이제 그런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LH공사 안 들어가 있어요. LH공사는 공기업이죠. 택시개발이랑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들에서 사업시행자로 역할을 하죠. 자, LH공사는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규를 바탕으로 매 사업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 내부 지침을 가지고 매 건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때 수립하는 이주대책은 행정규칙입니다. 왜냐하면 매 건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우리 법 78조 1항에서. 근데 그 사업이랑 이제 매 건의 사업마다 개별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주대책 예규라고 지금 당장 이제 LH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규범, 이거는 행정규칙이 아니다. 마치 우리 협회에서 만든 토보침이랑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예규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주대책은 행정규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밀고 있는 판례였는데 보상 항목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 항목별로 판단해야 된다. 편입 토지, 물건, 지작물, 잔여 토지, 잔여 건축물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보상 항목이 됩니다. 근데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하나의 단일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물 중에 일부가 편입된 거잖아요. 그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편입되고 남은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장사를 이어나간다면 뭐 기존보다 협소한 공간에서 어떻게 해서 매출이 줄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해서 재결을 받아서 보상금이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쫙 가만히 앉아서 보다 보니까 뭐야는 남은 시설 편입되고 남은 가게에서 장사를 할 때 장사하려면 할 수 있는데 테이블 개수가 몇 개 안 되고 이제 과거에는 뭐 향이 좋고 그래가지고 뭐 등등의 사유로 장사를 이제 테이블당 장사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테이블당 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잔여 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보상 이야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잔여 영업시설에서의 손실보상을 뒤늦게 주장하려고 할 때 별도의 재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은 재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뒤늦게 잔여 부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판례는 별도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때 판단 기준은 영업의 단일성과 동일성. 하나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잔여 영업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소위 생활대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생활대책이 제가 소위라고 붙였죠. 소위. 이거는 LH공사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용어고요.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생활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제가 아까 말했던 LH공사 내부의 내부 예규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예규에 따라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때 마련한 생활대책 이때 이 생활대책은 행정규칙이다.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거에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경우에 원래는 우리 법에는 생활대책이랑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생활대책이 주로 이제 뭐 상업용지 같은 상업시설 사업구역 내에서 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뭐 공장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택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하듯이 상업용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던 그 장사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 택지를 공급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싸게 뭐 LH공사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 싸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등등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걸 생활대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는 없어요. 우리 법 78조 1항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생활대책이랑 관련해서는 종전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LH공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공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거라는 판단하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보면 항상 저희도 현장에서 나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다른 보상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영업손실 보상이거든요. 살고 계신 분들 특히 그중에 세입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용산 참사라든지 등등.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LH공사에서는 자기들끼리 생활대책이랑 관련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생활대책 역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굳이 만들어 와서 수립하고 실시를 한다고 하면 그 생활대책의 내용 역시
정당 보상에 포함하는 게 맞다.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이런 생활 대책까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해줘도 되는데 LH공사 같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수립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그때는 그 생활 대책에 대한 내용은 정당 보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 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LH공사가 발표한 그 생활 대책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런 이제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데 제외된 사람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주대책이랑 달라요. 이주대책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 요건이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상 대상자인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에서는 내가 빠져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설령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그 이주대책에서는 나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 의해서 우리 법 78조 1항이랑 시행령 40조를 근거로 신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 지금 따라오셨나요?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 내용에서 내가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나는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거부하는 이런 제외 결정, 거부하는 결정이 있었을 때 그 거부는 거부 처분이 됩니다. 반면에 생활대책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오로지 LH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어낸 수립 실시한 그 사업에서의 생활대책 요것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생활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죠. 법에도 없어, LH공사 내부 규정에도 없어, LH공사가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 해당 사업에서 수립한 생활대책에도 나를 빼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자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판례에서는 그게 아니죠. 이 LH공사가 수립한 그 기준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자는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발표한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최종적인 선정에서는 선정을 거부해버렸다면 그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툰다. 그런 거고요. 이거랑 또 관련된 판례는 이 화훼 도매업이랑 관련된 판례인데 이게 형제가 같이 그러니까 이제 형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사업자 등록증에는 동생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 형이 뭐 사연이 있었겠죠.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아무튼 진정한 소유자는 형이에요. 이 문제에서의 갑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갑인데 갑이 유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는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생활대책에서 생활대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준일 3개월 그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요건이었거든요. 우리 법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서는 이랬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동생 명의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을. 그랬는데 뒤늦게 기준일 이후에 비로소 명의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서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우리 판례는 이거는 실질을 봐야 된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진정으로 영업을 영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비슷한 논리가 우리 협의 성립 확인할 때 나왔었죠. 협의 성립 확인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 동의는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만이 인정이 된다. 진정한 소유자 따로 있는데 등기부상의 명의자랑 협의하고 동의해서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그때 협의 성립 확인은 무효가 된다. 그 판례에서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논리였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잠깐 도정법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도정법에서는 나올 게 거의 다 나왔고요. 2개 남았어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두 행위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총회결의. 이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요. 자, 근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총회를 합니다. 조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서 사시계라고 할게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이 인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총회를 합니다. 이때 총회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인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인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 내부에서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쟁송수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시점이에요.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논리는 똑같아요. 해당 인가가 발생하기 전에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이 조금 더 핫하기 때문에 관리처분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툴 수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총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 거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는 사업시행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해요. 구속력이 없고 인가를 받아야 그 계획의 효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효력이 완성된 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고 나면 처분이니까 인가 이후에는 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마찬가지로 인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근데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기 전에는 총회 자체를 가지고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건데요. 이때는 총회의 내용을 다루고 총회 조합원들 내부에서 다툴 때는 일제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공법인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행정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 주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에 다툼이 있을 때는 민사소송이 아닌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의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거의 굉장히 많이 나고 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씩 조합을 설립 안 하고 토지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 결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조합 인가 없이 곧바로 제일 먼저 총회부터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렇게 가는 거죠.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직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총회 결의는 민간인들끼리의 회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총회를 가지고 다투고 싶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합 결성 없이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최초의 처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공인사업법상의 사업인정처럼 최초의 처분이 되는 거고요. 이때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혈권적 처분으로서 특허의 성격을 가집니다. 요걸 제가 파이널 그 수업 때 여기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빨리 진행하느라고 요거 이야기를 못했어요. 마이너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렵지 않죠? 조합 결성 없이 토지 등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총회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때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특허에 해당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판례 잠깐 보면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네,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이 독립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인가처분, 가능성 인가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밑에 거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 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해주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특허다 이 말이죠. 이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작성한 사업시행 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우리 조합을 설립하고 진행하는 경우랑 다르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소외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관리처분 계획이랑 관련된 이야기. 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인가 고시가 있은 이후에는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관리처분 계획이 더 이상 안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처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다. 인가 고시 있기 전에 안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왜냐하면 조합을 설립했었기 때문에 행정주체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입니다. 주거의전비. 우리 시험에 주거의전비가 자주 나오는데 그만큼 현실에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세입자에 관한 주거의전비가 많이 이슈가 되죠. 주거의전비랑 관련해서 최근에 출제가 안 된 하지만 판례가 누적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어쨌든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거의전비 지급 시점은 언제냐? 인도 청구 이전까지. 그 사람한테 해당 소유자나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그전엔 줘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동시에는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선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재결을 거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보상금이 재결사에 주거전비까지도 이제 재결사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급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소유자나 세입자는 수용의 개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방 빼야 되죠. 인도 청구라는 건 이제 방 빼고 나가라 뭐 그런 겁니다. 점유를 인도한다 그러죠. 어쨌든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미리 줘야 됩니다. 근데 재결 안 거치고 주거전비 지급 절차는 제가 나돈의 재결이라고 했죠. 협의가 있습니다. 협의. 굳이 재결 가지 않고 협의 단계에서 끝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방 뺄 때 동시에는 줘야 된다. 사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한테 당신이 나가면 돈 줄게 라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 나가는 그날 줄게 까지는 허용되는 거예요. 미리 주는 거 오케이. 그날 주는 거 오케이. 근데 방 뺀 다음에 줄게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급을 할 때는 재결을 거치면 당연히 재결해서 주는 거고 재결을 안 거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지급한 상태에서는 나가라고 못 한다고 했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주거전비를 안 주고 나가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업시행 그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열받아가지고 당신 몇 달 동안 공짜로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월세 환산해가지고 부당이득으로 나한테 토해내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줘야 되는 걸 안 줬으니까. 줄 걸 안 줘놓고 줄 걸 안 줘놓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동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를 구하려면 방 빼라고 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손실보상에는 주거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등이 모두 해당한다. 여기 포함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 청산 대상자 세입자 사이에 주거전비 등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방 빼는 날 돈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재결 절차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급 절차가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전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네, 미리 줘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 쟁점이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사전보상의 원칙, 우리 법 62조 사전보상의 원칙을 같이 곁들여서 가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범위에는 주거전비가 포함된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계속 가볼게요. 주거전비 등은 우리 법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형성권이죠. 그에 관한 보상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근데 만약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 당사자 소송이 보증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주거전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근데 만약에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보증소로 가야 된다. 근데 재결을 안 거친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 소송으로 하면 된다. 그런 거죠.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 청산 대상자 세입자에게 주거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들이 안 받을 때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우리 뭐 어려운 변제 공탁 이런 거는 모르는, 네,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거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방빼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거전비 지급의 형태는 반드시 재결에 의해야 되는 건 아니다. 협의를 통해서 바로 계좌로 싸줄 수도 있고 안 받는다 또는 계좌번호 안 알려준다 그러면 공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주거전비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왜 손실보상에 해당되죠?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도정법에서는 이 손실보상이 완료가 되려면 주거전비 등에 대한 지급 절차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도정법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사업에 다 마찬가지죠. 주거전비는 당연히 선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주거전비나 등등등을 지급을 안 했다면 설령 관처 같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뭐 현금 청사가 된 자 또는 세입자 등등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거기서 계속 살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줄 걸 안 줬으니까. 그래서 주거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 사업시행자, 조합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현금 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 돈 주기 전에는 안 나가도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돈 안 받은 상태에서 정해진 날짜까지 방을 안 빼고 계속 버팅기고 월세 안 내고 계속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사용 수익한 부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따라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파이널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그 부분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제가 좀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뭐 말해봤자 변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꼭 내일 보록 합격.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꼭 한두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원래 시험에서 제일 뽀록 합격을 하려면 방금 전에 본 그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봤던 그것들이 출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